네, 그때 말씀해 주죠. 지난번 한국제약산업 관련한 내용 네, 중에서 네, 네, 이제 원래는 그 제약회사들이 R&D부터 생산까지 했었는데 R&D 생산성 문제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 오히려 개도국에서 좀 결과물이 좋은 R&D를 이제 네, 로열티를 주고 이렇게 사서 생산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략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근데 또 약간 비슷한 산업을 찾아보면 반도체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이제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처럼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는가 하면 뭐 TSMC처럼 파운드리만 하는 기업도 있고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처럼 그냥 팹리스만 하는 또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뭐 반도체나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기술이 집약된 산업일수록 좀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롱런을 하려면 기업이 그런 생산 가치 단계를 분리를 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그리고 이런 기술 집약적 산업일수록 어제 말씀하셨던 그 LME 방식의 그런 성장 경로를 택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 기술 집약적 산업일수록 LME 방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더 음, 유리하다. 그리고 두 음. 번째는 가치 사슬 단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기술 집약적 산업일수록 그런 가치 사슬을 나누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기업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도 될까요? 음.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네, 바이오 산업만 특화된 게 아니라 약간 반도체 산업도 바이오 산업처럼 이제 설계만 하는 기업이 특화되어 있고 생산만 하는 기업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네. 그냥 기술 집약적 산업이면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될지.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고요. 그 두 번째 가치 사슬 문제부터 시작해 보면 조금 있다가 제가 소개할 내용 중에 그 에른스트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이론 중에 반도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양반도 원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만 연구하다가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로 옮겨간 계기가 반도체 산업을 보니까 비메모리 분야에서 칩 디자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공정을 모듈화하고 전문화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디자인 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생기고 그래서 디자인만 하고 그걸 또 모아서 또 큰 디자인으로 하고 설계를 하고 그걸 다시 팹에 맡기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전문화되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산업마다 어, 그 가치사슬을 분할하고 그거를 아웃소싱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라서 모두 다 하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이 모든 단계마다 시기마다 전략적 판단들이 들어간 거겠죠. 기업들이. 이게 끊어서 아웃소싱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남는 게 없다. 가운데 우리 경쟁력이 없어진다.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부품 조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조금 디멘전이 다른 게 소재, 부품, 완제품 단위로 이렇게 분할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다른 산업들은 그러니까 반도체나 제약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제품을 넣고 기준을 봤을 때 R&D 단계, 뭐 이렇게 생산 단계 이렇게 나누는 건데 두 개가 좀 달라요. 가치사들이 똑같이 가치사를 주지만 좀 종류가 다른데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절대 엔진을 아웃소싱 안 하죠. 엔진은 잘 갖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내연기관 엔진은. 그러니까 그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화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자기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산업의 특성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리적으로 사전적으로 외부자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르는 게 좋은지 안 자르는 게 좋은지. 근데 어, 전반적인 경향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그 생산의 세계화 때문에 적어도 생산 단계는 아웃소싱 하는 게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다라는 게 공통적인 견해였죠. 공통적인 견해였는데 제약 같은 경우는 단 그게 어려웠던 게 생산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웠지만 하여간 그래서 가능한 영역에서는 생산을 아웃소싱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 전에도 선진국 사이에는 R&D 교류가 있었겠죠. R&D 아웃소싱이 있었겠는데 그 R&D 네트워크에 중국과 한국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건데 개도국의 R&D 수준이 과학 기반이 올라오면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뭐라죠? 그 인하우스에 있는 그 핵심 역량을 다치지 않는 한에는 최대한 아웃소싱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전까지의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중 패권 전쟁이 나기 전까지. 그게 하나라도 값싸고 더 효율적일 수 있었거든. 특히 이제 중국이 가격 격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생산 그 노동자 인건비가 싸서 생산을 아웃소싱 하다가 그 아까 지난번에 우시 앱텍 사례 봤잖아요. R&D를 아웃소싱 해주는데 굉장히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R&D의 뭐라죠? OEM 버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OEM의 R&D 버전. 그래서 보니까 생산만 OEM으로 맡기면 굉장히 싸게 샀으니까 셔츠를 갖다가 미국에서 만들면 뭐 10만 원짜리 셔츠밖에 안 나오는데 중국에서 만들고 나니까 똑같은 게 2만 원짜리가 될 수 있더라고. 그럼 그걸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R&D 과정도 보니까 여기에 미국에서 하면 10만 원 들어가는데 중국에 아웃소싱 했더니만 2만 원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게 핵심 경쟁력이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러면 가야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전략적인 판단들이 있었던 거고 그럴 것이 누적돼서 어떤 경향성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연구자는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조직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발전된 산업의 혁신 연구에 있어서는 사후적으로 그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분할이 더 요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마다 다른데 대체적인 경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을 하려는 경향이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단 핵심 역량은 놔두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꼭 LME가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식의 성격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암묵지와 형식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암묵지는 아시다시피 글로 써지지 않는 코딩되지 않는 사람 안에만 있는 그 사람의 숙련 속에 있는 지식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CME가 적합하고 CME가 좀 더 상대적으로 적합하고 왜냐하면 거긴 노동자의 숙련에 투자하고 모든 체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형식지에 따라 의해서 주로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는 LME가 적합해요. 예. 그래서 STI 모델이라고 그랬죠. STI 모델, 그러니까 과학기술, 공식적인 과학기술 연구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는 장인적 전통이 필요 없고 대신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대학 단계의 고등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서 석박사 인력의 고급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오래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LME가 더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ITBT가 대표적인 첨단 산업인데 이거는 LME가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그러니까 IT 서비스업, 플랫폼 서비스업들도 보면은 장기적인 숙련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업들 있잖아요. IT 서비스업 이것도 장기적인 숙련 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반짝이는 아이디어 갖고 빨리빨리 하는 거니까 속도가 필요하고 빨리 되는 거, 빨리 필요한 거, 성장이 빨리 되는 것. 전형적으로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LME가 더 적합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LME로 가야 된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 거죠. 네. 대략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세미나 중인데요. 네. 그 조금 전에 여쭤보신 거 그 수직 네. 계열화하고 뭐 전문화 이런 이슈는 사실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걸로 저기 노벨상까지 받으실 분도 있을 만큼 사실 그런가요? 좀 큰 그
트랜잭션 코스트 시어리 그거 자체가 이제 사실 그런 걸 다루는 거잖아요. 왜 그 기업이 존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의 존재 형태가 그런 이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수직 계열화를 할 거냐, 아니면 특정 밸류 체인에 전문화를 할 거냐, 왜 그런 형태로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사실 굉장히 이제 큰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석환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그 산업별로 다르고 또 그 산업의 어떤 발전 시기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계속 그러니까 진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휴대폰,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휴대폰으로 썼으니까 지금 어리신 분은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 모토로라 휴대폰이 짱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노키아 휴대폰이 전 세계를 이제 아름잡았고 잠깐 삼성 있고 이제 이렇게 애플로 넘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처음에 그 휴대폰 만들 때는 모토로라가 거기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까지 완전히 수직 계열하는 그런 체제였고 노키아는 그 반도체 생산은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이렇게 맡기지만 실제로 그 설계 같은 것들은 다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만들고 이런 형태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특정 시기에 따라서 이게 성공 모델이 네. 이렇게 막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딱 정해서 뭐 요런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수직 계열화가 우수하고 뭐 그런 어떤 그 딱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되게 그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산업별로 다 보시다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거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제도 이제 그런 이제 인테그럴 아키텍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 자동차 그 전체를 만드는 최종 그 완제품 생산하는 뭐 토요타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엔진에 특화돼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엔진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진만 토요타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엔진하고 연관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연료를 거기 집어넣는 어떤 그 인젝터라든가 하여튼 그런 그 딸려 있는 연관된 그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R&D는 부품 업체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근데 생산은 당연히 이제 그 부품 업체들이 그 부품을 생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일본 논문 보면 이렇게 약간 팬시한 말로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쓴 건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기업 간의 그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단순하게 이제 그 그냥 이 기업은 이거를 생산하고 저 기업은 저걸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태스크 파티셔닝하고 일종의 이제 프로덕션 파티셔닝이죠. 그거하고 날리지 파티셔닝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하는 부분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타라는 데는 완성차 업체고 A라는 부품 업체는 이제 부품만 생산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서로 인테그럴하게 연계가 있을 때는 리서치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으로 이제 날리지 파티셔닝, 태스크 파티셔닝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그 제품만을 보고 이게 분업화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도 이제 좀 틀린 부분이라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이제 좀 하여튼 이게 단순하게 딱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저기 연관해서 저기 김석환 박사님한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중국은 그 매니팩처링도 잘하고 이런 베이식 사이언스 부분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아까 LME, CME 그 외에 또 뭔가 하나가 더 중국을 설명하기 위한 게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서 혹시 그쪽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버라이어티 오브 캐피탈리즘 그 이론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중국은 뭐냐 이건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몇 번 질문을 받았는데 정답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국가주의 자본주의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국가론 발전 국가론이 또 따로 있잖아요. 정치학 쪽에서 발전 국가론이 굉장히 큰 분야인데 거기서는 이제 일본식, 한국식, 중국식 발전 국가를 좀 구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전 국가론하고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하고 겹쳐서 아마 새로운 모델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조정을 누가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LME는 조정을 시장이 한다. CME는 조정을 정부 산업협회나 기업 단위에서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국가 주도성이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주도적 CM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도. 그러면 중국은 더 심하잖아요. 공산당이 지금 하잖아요. 근데 또 규제 체계를 보면은 상당히 또 독특하고 그래서 중국이 버라이어티 오브 캐피탈리즘이 뭐냐라고 하는 논문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제가 아직 팔로우를 못했어요. 근데 하여간 그건 별도 카테고리로 많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박동 박사님 말씀하실 때 전수경 연구원 그 답변에 대해서 생각난 게 우리 어터백 할 때 이거 동적 패턴 했잖아요. 그래서 아웃소싱이냐 수직 통합이냐 두 개를 결정할 때 이 기술 수명 주기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초기에는 한 기업이 수직 통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이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떤 부품을 빼고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유기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비로소 지배적 디자인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테슬라는 내연기관차가 전기 동력 자율주행차로 바뀌는데 그럼 레가시 부품이 있고 내연기관 옛날에 있던 부품이 있고 전기차 부품이 있겠죠. 배터리 모터 같은 거.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 부품이 있겠죠. 뭐 센서, 라이다,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들어가는 세 가지가 부품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갑자기 한 조직 내에서 이 굉장히 이질적인 세 가지 종류의 역량을 결합해야 되는 과제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 업체들이. 근데 이걸 테슬라는 무격다짐으로 세 개를 다 한 조직에서 다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일종의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결정되지 않은 굉장히 그 유동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테슬라가 다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존 업체들은 이걸 한꺼번에 쫓아가기 어려우니까 부분 아웃소싱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파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GM이나 포드나 현대자동차 같이 완성차가 주도하는 그런 생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건 이도저도 아니고 애플 같이 빅테크가 들어와서 하는 생태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의 변혁기이고 유동기이기 때문에 전략들이 굉장히 상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직 통합으로 하나가 혼자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도메인 디자인이 결정이 되면 이게 디자인 설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설계가 확장되면 스펙이 확장되면 그 다음에는 이걸 더 효율화해서 더 단순화하고 모듈화하는 게 프로세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듈화가 많이 진행되면 그 다음엔 아웃소싱으로 나가는 순서가 되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패러다임이 딱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기술 수명 주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후지모토도 얘기한 얘기예요. 후지모토도 인테그럴 아키텍처가 점점 모듈러화 된다. 그러다가 기술 변화가 오면 다시 인테그럴 아키텍처가 뜨고 다시 또 모듈러화 된다.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신의 연구원이 한국에서 파괴적 혁신을 성공한 대표적 기업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파괴적 혁신 한국에서는 여태까지 다 추격자였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여기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건 저기 컴피턴시 디스트로잉 이노베이션일 수도 있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일 수도 있는데 두 개 다 성공한 게 잘 딱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는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에서 쭉 쫓아가서 캐치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는데 한 단계 뛰어넘고 뭐 이런 건 했었죠. D램을 만들 때 뭐 몇 메가에서 몇 메가 넘어갈 때 한 칸 넘어가서 빨리 간다든지. 그래서 이걸 경로를 세 가지로 우리 이근 교수님이 분석한 게 있어요. 논문이 뭐 경로 추정형, 뭐 경로 생략형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격 모델을 일관되었지 우리가 파괴까지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예. 같이 찾아보시죠. 예. 자, 또 질문 있으시면 3분, 4분 있다가 하겠습니다. 또 미리 하면 또 늦게 오시면 안 되니까. 최 박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리시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되게 너무 심플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궁금해서 네.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여쭤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젓가락도 젓가락 산업이라 불리고 물도 물 산업이라 불리고, 약간 이게 산업, 뭐 어떤 걸 산업이라고 칭하는지에 대한 그 정의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음. 궁금했던 그, 게 약간 밸류 체인이 섞여 있으면 산업이라고 하는 건가? 뭐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는데, 산업이라 불리는 뭐 범위가 있는 건가요, 박사님? 그거는 임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 뭐 벤처 캐피탈 산업 이런 표현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벤처 캐피탈이 무슨 산업, 그러니까 그 영역을 그래서 사실 산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그 영어는 섹터 두 가지를 쓰는데 섹터를 뭐 인더스트리 묶음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산업은 사실은 뭐 자르기 나름이죠. 가전 산업 나눌 수도 있고 테레비 산업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반도체 산업 나눌 수도 있고 반도체 장비 산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뭐 후공정 산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산업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면서 굉장히 임의적이고요. 엄밀하게 하려면 표준 산업 분류상에서의 대분류 기준으로 네네. 하는 게 맞죠. 대분류 기준이 분류상 그게 기준이요. 한 21개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표준 산업 분류가.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광공업, 농업 이렇게 나눈 다음에 제조업 내에 몇 가지 쭉 나누는 게 있는데 그 레벨이 아마 표준적인 산업 분류 기준일 거고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는 그것이 산업 단위가 레벨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거는 임의적이죠. 임의적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이만큼을 보겠다 이번 연구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음. 또 하나가 있는데, 네네네. 네, 그 제도와 정책, 그 이 차이. 사이가, 네네. 네. 그래서 좀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약간 네. 제도라 하면 법제도가 약간 섞여 있는 걸 제도라고 하는 것 같고, 정책을 얘기할 때는 네. 정부 차원에서 그냥 정책을, 혼란스럽죠? 네. 네. 네, 그게 그게가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요거는 우리 유정민 박사님이 대답하시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유 어, 박사님, 어디 계시죠? 행정학과에서 아마 쉽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대답할 테니까 유정민 박사님 코멘트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제도는 저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되고 정책과 제도 그런 과목도 있고 책에 그런 챕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되는 거고요. 나오셨네요. 네. 제도는 확립되고 오래 지속되는 것,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유 박사님 어때요?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설명 못 하겠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김석환 박사님이 쓰신 보고서에도 창업 정책? 예. 뭐 이렇게 있고, 벤처 캐피탈 제도? 뭐 이렇게 연구를 그렇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하신 거 아닙니까? 제도는 법이 들어가기도 하고 법 플러스 법제도가 규칙, 들어가 있는 예, 건지. 법이 제일 중요한 제도죠. 그다음에 법 외에 규칙, 규정, 그다음에 문화적 규약 뭐 이런 것들이 다 네네. 들어가고 우리들의 뭐 그 비헤이비어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데 네. 그 KBO. 정책은 이제 스파 나가는 거죠. 뭐 구체적인 사업, 구체적인 예산 뭐 이런 것들이니까 구별은 되죠. 근데 정책 중에 네. 법을 만드는 정책이 있을 수 있죠. 네네. 우리 정책 대안 낼 때 무슨 법을 만듭시다라고 정책을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를 확립합시다라는 정책을 낼 수가 있죠. 거꾸로. 네. 그래서 근데 구분은 되는데 굉장히 인터체인저블하게 왔다 갔다 해요. 네. 이 뭔가 확실히 구분은 되는 것 같은데, 박사님. 구분해야 되는 이게 거죠. 네, 구분이 된다. 혼용해서 쓰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요. 네. 구분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정책 제안할 때는 뭐 신경 쓰지 않고 막 하셔도 됩니다. 네네. 이제 제도인지 정책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이런 제도도 만듭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네네. 상관없어요. 근데 하여간 둘은 구분되고 행정학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또 하나 질문이 시작하기 네네. 전에 말씀하세요. 네. 1분만 해봤어요. 네. 궁금한 게, 저희 정책 보고서 쓸 때 저희는 결론 파트만 쓰잖아요, 박사님. 네네. 근데 디스커션 파트가 따로 저희는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네. 디스커션 파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보고서는 따딱따딱 해서 결론 및 뭐 정책 대안으로 네. 저희 정책 보고서 딱 끝나잖아요. 아,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디스커션까지 해서 법은 하는지. 없어요. 보고서의 형식에 법은 없는 거고 네네.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하면 돼요. 하면 돼서 아, 저 같은 경우도 막
막 제목을 막 이상하게 지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제목 낚시를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참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 딱딱한 제목으로 끝나는데 하여간 자기적으로 할 수 있고요. 디스커션 주로 이제 우리 페이퍼에 많이 나오죠. 그 실증 분석을 한 네네. 다음에 뭐 디스커션을 하는데 네네. 대개는 정책 보고서에서 기대하는 것은 결론을 기대하거든요. 우리가 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끝나면 혼나죠. 이게 무슨 정책 보고서야. 여기 미완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책 보고서의 완결성은 너의 정책을 얘기해줘. 이게 완결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야 되기 때문에 디스커션이 조금 그걸 하는 건 조금 이상한데 근데 우리가 기초연구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으니까 형식도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낯설 것 같아요. 디스커션 넣는 거는. 그건 아예 앞부분에 넣든지 디스커션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숙고했더니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그래도 이게 최선이다라고 마지막에 답을 내줘야 돼. 네. 아, 그래서 마지막에. 네.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할 수는 있지만 음. 그렇죠. 네. 자, 오늘 마지막 감사합니다. 시간인데요. 4일간 연속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시간 되니까 이제 많이 얼굴 보여주시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어요? 질문하려고 키신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인문중심 혁신정책하고 GVC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뒤에 두 개는 그 PPT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문중심만 하고 뒤에 거는 제 논문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대충 빨리 넘어가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걸 어저께까지 조금 더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죠? 이게 이제 저희 전체 강의 제목인 그 구조인데요. 사실 이거 정리하면서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됐어요. 이 틀을 가지고 나중에 책을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뭐랄까 제가 20년 넘게 스테이프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걸 이렇게 한 장에 정리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년 연구했는데 많이 안 한 것 같네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혁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자체의 방법론을 가진 독립적인 디스플린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러 디스플린에서 방법론을 빌려와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문제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혁신연구의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원천은 방법론에 있지 않고 사고에도 있지 않고 주제 영역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한다 뿐이지 다 생각이 다르다. 방법론도 다르고 문제식도 다르고 그래서 질문도 다르고 질문이 다르니까 답의 기준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어떤 게 정확한 질문이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 이거가 패러다임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융합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각 분과 학문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을 여기서 해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 선에서 연구해서 축적해서 보니까 기술 조직 제도라고 하는 이 틀을 융합의 도구로 보자. 그래서 어느 학문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깊이 보는 학문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영학 쪽은 기술과 조직을 많이 보고요. 행정학 쪽은 기술과 제도를 많이 보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는 연구를 혁신학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한 연구를 보니까 기술과 조직 사이의 관계를 본 연구가 있었고 기술과 제도 사이의 관계를 본 연구가 있었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한 연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론 차원의 연구들은 이제 경영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제도주의 연구는 아무래도 행정학에서 제도주의를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 조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다루는 툴이 NIS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정치 경제학 분야에서의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동의하는 사람이 스티픈 게이브스 캐스퍼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틀 속에서 기술혁신 연구를 하나의 완결로 만들어지면 이게 뭐랄까 유니크한 오리지널리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다 했고 오늘은 이제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직적 이슈, 제도적 이슈가 조금씩 나올 텐데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업정책의 부활과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귀환인데요. 글로벌 환경의 변화부터 보면은 일단 장기 저성장이 오래되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큰 기술적인 메가 트렌드는 두 가지, 그걸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요즘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중 전환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쌍둥이 전환인데 디지털 전환이 있고 그린 전환이 있는데 이거는 임페라티브죠. 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것만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미중 패권 전쟁이 들어오면서 탈세계화론이요. 아니면 탈세계화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세계화의 재구조화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끝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도 굉장히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팬데믹하고 같이 겹쳐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걸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산업구조가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얘기했죠. 그래서 5년 2% 하락 법칙이 있어서 굉장히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성장률을 다시 회복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예전같이 할 수는 없고 탈추격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근데 탈추격 모델이 아직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구상한 게 아직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김세직 교수님은 이걸 위해서 모방형 인적 자본에서 창조적 인적 자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브로드하게 제안을 해주셨고 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더 부족하고 산업 정책 차원에서 뭔가 더 혁신 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산업 정책이 최근에 부활했는데요. 산업 정책은 예전 말로 하면 꼭 이런 겁니다. 정부가 심판 역할을 강하게 해서 민간의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찍어서 택해서 자원을 몰아주는 정책.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산업 정책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장이 교란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전통적인 네오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거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안 좋은 악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해서 산업 정책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요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인데요. 이게 레이건과 대처로 상징되는 그 신자유주의적 전통이 아주 강하게 전 세계에 휘몰아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세계화도 위치하고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는 산업 정책이 더 강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 70년대까지는 그래서 시장 실패론이 득세했었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원래 산업 정책의 기원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해밀턴에서 찾습니다. 해밀턴이 1791년에 나온 책 중에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해서 유치라고 하는 게 유치원할 때 유치예요. 그러니까 어린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는 유럽에 비해서는 후발 추격국이었거든요. 후발 산업국이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이때는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 이걸 받아서 1940년대, 60년대까지 시장 실패론이 팽배하다가 70, 80년대에 다시
정부 실패론이 강하게 되면서 대처리즘, 레거노믹스가 득세하게 된 거고요.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우리가 IMF 때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적 원리들 있죠. 그걸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요. 10가지가 있는데 재정적자해서 보조금 축소, 금리 자유화, 변동환율제, 국제무역 자유화, FDI 자유, 공기업 민영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IMF 구조조정으로 그 강제받았던 그런 이슈들인데요. 이것이 1980년대, 90년대를 전 세계를 풍미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산업정책이 조금씩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지금 팬데믹 거치면서 아주 강하게 산업정책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국가가 개입 안 할 수 없었어요. 이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술 환경이 변화하면서 디지털 그린, 그다음에 미중 기술 패권 경제,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안 할 수밖에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듀얼 유주가 있는 것들,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인 것들은 정부가 막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미중에서 첨예하게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인식의 전환인데요. 이 스티글리츠가 한 얘기인데요. 따지고 보니까 모든 거시 경제 정책마저도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섹터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자율이나 환율 정책을 썼는데 이게 특정 산업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특정 산업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경제 정책이 산업 정책적 의미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서 이렇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상관없이 다 산업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글로벌 컨센서스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why는 안 물어보고 how만 물어보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출신의 우리 장하진 교수가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산업정책 연구자, 개발 경제학 전공이죠.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발전 국가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세계화를 통해서 그 개발을 강요하는 것들은 이건 사다리 걷어차기다. 자기들도 했으면서 보시잖아요. 미국도 유치산업 보험을 했다는 거죠. 했으면서 나중에 그걸 다 걷어차 버린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이제 마츠카토. 이태리 출신의 영국 UCL에 있는 교수인데요. 이따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업가적 국가, Entrepreneurial State and Creative Bureaucracy라는 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실패만 보완하고 운동장만 만들어주면 누가 이 SDG 목표로 가겠느냐, 기업들이 SDG를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이쪽 방향으로 하겠냐? 절대 안 한다. 이걸 방향성을 틀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두 번째 주장은 실제로도 이미 정부가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이렇게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목적의 기술들이 인프라성 기술들이 정부 R&D를 통해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관료들도 이제는 크리에이티브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공무원들이 이분 얘기 한 번씩 들어봐야 돼요. 막 가슴이 쫙 차오릅니다. 예를 들고 있는 게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들이 다 공공기술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왔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관료들의 역할과 사고방식도 달라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과거 역할은 이 정도였다는 건데 이제는 혁신의 방향도 제시하고 가치도 공동 창출하고 수익도 배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한테 뭐 미국 정부가 몇 천억인가를 줬다든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실패했을 때는 안 받고 성공했을 때는 그걸 지분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 현금만 돌려받았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수익 배분을 해야 된다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정책이 부활하게 되는데요. 산업 정책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좁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넓고 중립적인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가 특정 기업을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이제 과거에 산업 정책으로 봤는데
지금은 민간 산업 섹터의 성과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모든 정부의 개입, 혹은 스티글리츠 같은 경우는 국가의 섹터 구성이나 기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산업 2022년에 OECD에서 이분이 크리스 쿨로라는 분이 아주 리뷰 보고서를 잘 썼어요. 산업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리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과거에 이 생산성 향이 가장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 전략적 독립성은 이건 그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하는 거 얘기고, 회복력은 팬데믹 때문에 나온 거고요. 탄소 중립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형은 이런 형태의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채널을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범위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산업 정책을 구분하는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도 있는데 이렇게 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을 나누는데요. 그 전에 먼저 목적을 보면은 산업 정책의 목적은 일단은 경제 성장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도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목적은 이거죠. 혁신, 생산성, 경제 성장, 산업 경쟁력.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포용적 성장, 그린 전환 이런 사회적 도전 과제가 들어가고요. 또 생산성 향상 쪽도 팬데믹이나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의 목적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그 정책 수단도 보면 21개를 썼는데요. 거버넌스가 있고 수요 정책들이 있고요. 공공구매 같은 수요 정책이 있고, 근데 가장 일반적인 정책은 공급 정책이죠. 공급 정책인데 제일 직접적인 정책이 여기 투자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 보조금, R&D 우리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네, 조세 혜택, 그다음에 신용 보증해 주는 거, 그다음에 교육, 대학 교육 훈련하고 출연연의 R&D는 여기다 넣습니다. 출연연 R&D 성과 일지 이전하는, 그다음에 여기는 제도적인 걸 구축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럼 산업 정책이 왜 필요하냐, 왜 어떤 근거로 허용될 수 있느냐, 그 레셔널이라고 하죠. 레셔널을 10가지로 하는데 이게 다 경제학 용어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조금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하여간 뭐 한번 따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좀 시간이 걸려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산업 정책에 관련된 논란 중에 가장 큰 거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고전 경제학자들은 그거는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산업 정책을 성과 분석한 그 논문과 보고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쭉 리뷰해왔고 또 이 사람도 또 쭉 리뷰했어요. 리뷰해 보니까 좋다라고 하는 판정을 낼 수 있는, 산업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판정을 낼 수 있는 영역이 R&D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 그 다음에 교육 훈련하고 인프라 구축해 주는 것, 이런 혁신 자원은 요 직접 지원과 쌍을 이루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이거는 기업 간 관계와 관련된 경쟁 정책, 무역 정책이 또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오히려 제도적 정책 그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고 많이 보았고요. 그 외에는 공공벤처 캐피탈, 수요 정책, 그다음에 특히 선별적 산업 정책에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없다라는 결론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산업 정책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선별적 산업 정책이거든요. 특정한 기업을 딱 뽑아서 딱 지원하는 거. 이것은 잘 안 된다라는 게 성과 분석 결과이고요. 물론 이분의 리뷰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도 인무 중심 혁신 정책이 제일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타겟티드 산업 정책에 대해서 가장 논쟁이 심한데, 찬성론은 과거에 이런 성공인 사례가 있지 않냐. 아폴로 계획 같은 거 봐라. 그 다음에 시장 실패 강조하고 정부 역할론, 정부 기업 효과에 대해서 낙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논리로 또 정당화하는 것들이 나왔죠. 신시장 실패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정당화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까지도 이걸 찬성하게 되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 인구변화 같은 건 이런 사회적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인공지능 같은 범용기술,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찬성, 타겟팅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반대론이 있다는 거죠. 정부가 최선의 프로젝트를 선별할 능력이 없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기득권에 포획될 것이다. 경쟁을 저하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것이다. 기업 투자를 구축할 것이다.
지원 대상이 잘못 선정될 경우 좀비 기업을 양성할 수 있다. 이거 혹시 다 우리나라 얘기 같지 않으세요? 네, 하여간 생산성 높이는 자원보험을 실패할 때는 굉장히 기회비용이 크다. 현미국 사례를 봐도 대체로 실패가 많다. 아시아 기적은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 상에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반대로 있는데 이걸 지금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선발 정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할 때는 요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당성 논쟁이 종료됐고 이렇게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우리 산업의 발전을 함께 교로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메가 트렌드만 쫓아갈 수는 없고 우리가 발전해온 경로를 고려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산업 정책 자체도 학습 과정이다라고 스티글리츠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원샷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산업 정책의 하나로서 한 부분 집합으로서 MOIP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MOIP의 원형은 두 가지인데요. 맨하탄 프로젝트하고 아폴로 계획입니다. 이게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MOIP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오면서 국방 우주 원자력이었던 옛날 주제들이 사회적 도전 과제로 확대되면서 MOIP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2017년에 EC가 이걸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마츠카토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츠카토가 EC 돈 받아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하면서 전 세계에 뿌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마츠카토가 이 두 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앞부분에 이코노미 캐치업 미션도 넣었어요. 그 MOIP 하나로. 그래서 이제 MOIP의 대상이 일단은 사회적 도전 과제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경계가 없어졌어요.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그냥 MOIP로 해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폴로 계획이 산업정책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는데 달에 한 번 간 게 아니더라고요. 달에 6번 갔어요. 6번 가고 놀랍게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00조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200조 정도의 돈이 투자됐고 나사 직원만 34,000명, 그다음 외부 직원은 37만 5천 명이 동원됐대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이 동원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케네디 연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To be able to face the challenges that we have ahead, whether it be around climate, health, or just all of ou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혹시 보이시나요? 마츠카토 영상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걸 따로 해봅시다. 이제 보이나요? 마츠카토 영상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해서 소리 공유를 하고 the 17 of them, which we have since 2015, 소리 들리나요? if we take them as seriously as we took the moon landing, which, believe me, was extremely hard. So let's just unpack what that actually means, because this lecture is going to be about what I call a moonshot-oriented approach to changing capitalism.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By saying we're going to do it because it's hard, not because it's easy, it's actually about admitting the difficulty, the uncertainty, the risk-taking that it's going to entail. Second, he also was very clear it was going to cost a lot of money. He also said not as much as we spend on cigarettes and cigars every year. But that money, he also knew, might actually be partly wasted along the way because there would be failure. He was very explicit about that kind of level of experimentation that would be required. And in fact, as we all know, there were a lot of failures. The Apollo 1 program
it failed and 3 astronauts died on that fatal day in 1967. And one of the astronauts, Gus Grissom, on the day of the Apollo 1 fire, when the 3 astronauts burned alive, he said, how are we going to get to the moon? He said, Jesus Christ, how are we going to get to the moon if we can't even talk between 2 or 3 buildings? Because he couldn't hear, they couldn't hear what was being said in Mission Control Room. That highlights something that we know today is a huge problem, but we just pretend it's a problem because government is structured in a certain way and it can't change. Government is too bureaucratic. Government works in silos. Government departments don't talk to each other. Well, what they recognized after the Apollo 1 fire was they had to change how NASA was organized. So one of the things they did on the back of that tragedy was bring in this guy called George Mueller from Bell Labs to restructure NASA, to restructure it in such a way that was less siloed, that had more information flows between these 2 or 3 buildings, which Gus Grissom complained about. How to make it more agile, flexible, with all the different project managers, with their teams, but constant communication between those managers. Which is really interesting, right? In other words, NASA had to become a creative bureaucracy if it was interested in its goal of getting to the moon and back in 1 generation. Another really, really interesting thing that happened on the back of, you know, how kind of Kennedy framed this was that, of course, it would require a huge collective effort between lots of different organizations, both public and private. But that wasn't going to happen sort of on its own by simply talking about partnership and the state and business working together. No, it had to be designed into the system. And so there was lots of different sectors. It wasn't just aerospace. There were sectors as different as nutrition, electronics, materials. The whole software industry today, as we know it, in some ways was an outcome of the needs that they had inside the lunar module for constant data processing. And, you know, so many spillovers that happen along the way, whether it's the camera phones, the foil blankets, the baby formula. And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did when they realized, you know, the difficulty, the uncertainty, the experimentation that was required was to change the contra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So procurement. Procurement is government as purchaser, not just government as investor. So Ernest Brackett, that was his name, head of procurement, he changed how NASA was doing procurement away from cost plus contracting, which he thought wasn't leading and wasn't catalyzing the innovation required, towards fixed price contracting with built-in incentives for innov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So think of it like a prize scheme with a fixed price, but then you would get extra if you did really well. So just again, that attention to the design of the procurement contract. And they also, within these contracts, were quite bold and confident, I'm thinking of NASA here, of what they should get back, because this was a collaboration between both public and private. There was something like 400,000 people involved in the entire Apollo mission from start to finish. So they built in a bold clause of no excess profits. What does that mean? In excess of what you're actually doing, because this is about co-investing, collaboration, collective intelligence. It's not about romanticizing and mythologizing any one actor compared to someone else. Another super interesting thing that happened, the kind of political economy here of the moon landing, was that they also realized early on that NASA, as the lead public entity, had to remain smart, had to, you know, kind of stay with it, even to know who to work with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re was a warning by Ernest Brackett, the same guy who redesigned procurement, because he saw what he thought was a risk of NASA outsourcing too much of its knowledge to others. And he said something which I often quote today. He said, if we continue to not invest in our own brains, we will get captured, he said, by brochuremanship. Now, at the time, they didn't have PowerPoint, so, you know, today I would say captured by PowerPoint presentations by the McKinseys or Deloittes who come in and work with public enterprise. But he said, we, like the private sector, need to be insourcing capabilities and capacity in order to remain even able to work together, to even know how to write the terms of reference.
I just found that fascinating. So just think back what I'm talking about, the kind of need for organizational change, for redesigning tools, the instruments of public policy, like procurement, for getting fair contracting, no excess profits, but also to constantly invest within your organization to remain dynamic, agile, flexible. There's nothing inevitable in this. It has to be done strategically, explicitly, especially if you care to solve really important challenges like getting to the moon and back in a short amount of time. Now, obviously, the social challenges that we have are even harder than going to the moon. They're more wicked. In other words, they require social change, behavioral change, regulatory change, tax change, as well as technological change. However, if we don't apply the same level of seriousness, of explicit strategic thinking to organizational design, to contracting, to intra-organizational capabilities, to admission that this is difficult and not easy, and what it means to actually embrace uncertainty and difficulty together. 네, 재밌죠? 이거 공무원들 보면 굉장히 그 사명감으로 불타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말씀 잘하죠, 마츠카토. 엄청 영어를 엄청 잘하고 이태리 사람인데 하여간 여기 계신 우리 여자 박사님들 다 마츠카토처럼 되길 바랍니다. 여자 연구원들도 다.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카메라 보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요것의 난점이 뭔지 한번 이따 얘기해 볼게요. 마츠카토의 난점이 뭔지. 저는 좀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아폴로 계획에서 이제 아폴로 계획의 가장 전형적인 임무지향 정책인데 특수한 임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명확한 목표를 주고 제한된 시간 안에 나왔고 신기술이 파생 많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MOIP, 임무중심 혁신 정책의 패러다임, 템플레이트,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츠카토가 이제 뭐 개념을 이렇게 쓰고 제가 다시 정리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기술 산업 기업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정책과 달리 국가 차원의 특정한 임무를 중심에 놓고 그 임무의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 주체, 부처, 정책 수단들이 다 동원되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원리를 뭐 이렇게 했는데요. 깨알같이 했는데 하여간 이건 이상적인 거고 이 저자의 얘기는 이 모든 그러니까 한 20개의 정책사를 리뷰해 봤더니 이걸 다 충족시키는 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마츠카토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구조입니다. 먼저 임무를 정하고 먼저 그라인드 챌린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정하고 그로부터 어떤 임무가 있는지를 정한 다음에 임무 안에서 각 임무 안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한다 이런 순서인 거죠. 이 프로젝트를 정할 때 여러 섹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OIP에서 임무의 기준은 대담하고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고 구체적 목표를 정해야 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뭐 여러 산업 섹터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고, 요건 이제 예로 우리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달성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MOIP 유형을 이제 이 사람이 그 선진국의 한 20개 사례를 가지고 유형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괄, 사회 문제별, 주제별, 생태계기만 이렇게 구분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쓴 겁니다. 다 리뷰하고 나서 쓴 건데 대부분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혼합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상적인 임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임무는 보통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결정되더라. 모든 사례는 다부처, 다기관에 다 책임적 거버넌스 구조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성공과 실패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공무원의 참여도가 반감되더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실행은 여러 산하기관에 분산되어서 진행이 조정이 어려웠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MOIP는 기존 정책에 기반해서 기획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정책적 맥락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우리 정혜영 박사님이 그 산자부 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신기현 박사하고 김용립 박사하고 막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 고생한 게 뭐냐면 산자부에서 죄송합니다.
산자부에서 이걸 정할 때 자기가 메가 프로젝트를 정할 때 그냥 전문가들 모아서 합의해서 정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고 이걸 백업하는 객관적인 수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 간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부처가 과기부에서 그 근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 뭐에서 했어? 에이, 당신들 마음대로 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객관성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정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여시켜서 어떻게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거예요. 집단지성을 찾는데 이해관계자가 다 찾아서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 빌딩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보고서를 뒤져봐도 이 MOAP의 미션을 정하는 그 방법론이 없어요. 아무리 보고서 뒤져봐도. 우리는 근데 10대 전략기술 뭐 이런 거 정하잖아요. 이런 거 정할 때 엄청나게 막 별의별 수치를 다 정해가지고 막 등수를 매기고 막 엄청난 정량적 방법론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문식심 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맨하탄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 국가 차원에서 막 때려 박아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죠. 우리나라도 뭐 10대 프로젝트 이렇게 벌써 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원 배분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면 다른 데 우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마츠카토를 비판하는 제 견해는 이겁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에요. 정부와 기본의 기업의 근본적인 차이는 스킨 인 더 게임인데 이게 스킨 인 더 게임 뭔지 아세요? 도박할 때 자기 돈 넣고 하는 거. 공무원은 자기 돈 걸고 하지 않죠. 세금 갖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죠. 근데 민간 비즈니스는 자기 돈 넣고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죽는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건데요. MOF에서 신기술이 나오면 저절로 상업화가 되는 줄 알아요. 마츠카토가. 그런 은연중에 리니어 모델을 선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강점은 다알파가 제가 보기엔 다알파가 있다는 게 미국의 강점이 아니고 다알파에서 나오는 원천 기술들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다는 게 미국의 강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다알파의 기술들이 나올 수 있고 한국도 나오고 미국, 일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로운 신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확한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유럽에는 실리콘밸리가 없나요? 라고 마츠카토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유럽에서 생길 수 있었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다알파에서 기술이 나오는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사업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공기술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해결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이고요. 일단 공유 중지를 하고 여기서 잠깐 질문 받고 다음 넘어갈 텐데 한 20분 남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나머지 주제는 가능하면 빨리 아니면 생략하려고 생각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여기서 조금 디스커션을 하고 피드백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마츠카토 영상은 그 EBS에 들어가면 풀 버전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 한번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박사님, 그 마츠카토에 대한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마츠카토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이제 공공 사이드에서 가령 뭐 기술 혁신을 이뤘으면 이게 나중에 뭐 민간이 활용을 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마츠카토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대부분의 그 특정한 사례들은 보면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실패하면은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인 거고 또 과거에는 민간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흔히 말하는 기술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충분한 역량을 존재하더라도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사례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든 뭐 어디가 되든 간에 정부가 분명히 그러한 도전을 이끌어왔고 성과를 만들었었던 경험은 분명히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그런 정도의 규모와 그 정도의 챌린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나서서 책임지고 이끌 만한 민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국가가 한 게 아니었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마치 이런 거죠. 너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참 나쁜 애야 라고 하면서 막 말하면서 동의해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미 판을 깔아놓고 나서 해버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그때 그게 아닌가. 그리고 뭐냐면 아까 그 상용화가 저절로 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마리아나가 말이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상용화 될 것이다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하는 목표를 가진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에 대한 기반 핵심 기술들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맞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공공 사이드에서 만든 기술들은 최종 민간 시장에서 이제 어떠한 제품, 어떤 서비스로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걸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으로 만들고 목표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나의 얘기는 결국엔 나중에 와서 보니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 다 된 거죠. 네. 그래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아폴로 계획이나 맨하탄 프로젝트에 필적하는 새로운 그런 게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이후에 뭐 1.5도인가 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근데 하여간 지금에서 1.2도가 됐어. 그래서 나머지 0.3도만 오면 지구가 멸망해. 그러면 이제 온 지구 국가들이 모여서 뭐 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런 긴박한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닌다면 예전에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거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바뀐 상황에서 MYP가 한 가지 의미를 지니는 영역은 각 부처별로 혹은 뭐 각 주체별로 단위 주체가 할 수 없는 어떤 공익적 목적의 기술 개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하여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근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이거 꼭 달성해야 돼. 그런 건데 보니까 뭐 산자부 혼자 못해. 뭐 과기 혼자 못해. 이런 성격의 과제가 있을 경우는 그거는 MYP라고 하는 엄브렐러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꼭 MYP가 아니어도 그냥 루틴하게 해도 되는 것들인데 MYP라는 이름을 씌워서 약간 패션, 예전에 개방혁신 오듯이 이렇게 하나의 패션으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MYP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게 또 뭐 만병통치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 전문하신 누구죠? 우리 홍성주 박사님이랑 요 과제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실 저는 조금 공부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가려서 가만히서 들으세요. 너무 믿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가지를 논문을 빨리 끝났습니다. 일단은 봅시다. 3만 공부하면은 자, 이건데요. 보이시나요? 논문 보이시죠? 네. 경제의 세계와 국제분야에 관한 이론을 제출을 해서 이게 201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가 됐는데요. 글로벌 밸리체인 연구가 나오게 된 과정을 이제 쭉 리뷰를 한 거고요. 문헌 리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4개의 분파로 나눌 수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게 이제 신국제분업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New International Divisional Label에서 여기서 신국제분업은 고전적 국제분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신국제분업인데 그래서 고전적 국제분업은 16세기에 시작된 선진국과
그 뭐죠? 후진국 사회 교역입니다. 교역. 그래서 선진국은 공산품을 제공하고 후진국은 광물 자원과 천연 자원 그리고 노예 노동을 제공하는 이런 아주 옛날의 그런 무역 구조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다가 20세기 중반에 195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에서 쓰는 공산품을 개도국에서 생산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생산의 세계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게 일본에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오고 왜 나이키 스토리 보다 보면 일본에서 저기 먼저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그게 한국으로 와요. 한국으로 오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4마리 용으로 와서 생산 대행을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요 과정이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신국지 분업이고요. 요 독일 학자들은 아쉽게도 이거 개념을 잘 잡았는데 후속 연구가 없었고 종속이론 속에 체계 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도국의 산업화를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개혁은 그냥 피만 빨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가 이로부터 산업화를 성공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아서 글로벌 상품 사슬 연구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일 수장이 제레피라고 하는 사람인데 듀크 대학의 사회학자가 그래서 글로벌 상품 사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앞에 신국제 분업론을 이어받아서 연구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거버넌스를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생산자 주도 상품 사슬하고 구매자 주도 상품 사슬을 나눴어요. 이거는 주로 구매자 주도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것, 바이어들이 와서 디자인된 걸 사가는 것이고요. 생산자 주도는 자동차 같은 것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인더스트리얼 업그레이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참여하면서 주체들이 역량을 키워서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분이 나오고 이걸 이제 맨 처음에는 글로벌 상품 사슬을 했다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주도 관심 가진 것들은 이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다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이건 너무 사회학적이고 조직론적이다. 세계화와 관련된 거는 지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서로 제도가 다른 나라에 걸쳐 있는 그 특성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맨체스터 스쿨은 이제 맨체스터 대학의 지리학과 교수들입니다. 지리학자들이 새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 연구가 이미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완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이론적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분석법, 가치, 권력, 접근성을 분석법에 놓고 뭐 이런 분석 단위에서 분석해야 된다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조금 안 좋죠. 딱 안 들어오죠. 뭔지 프레임워크가.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마지막으로 이 스트래티지 커플링 모델. 제가 제약사람 얘기할 때 했던 그 얘기인데요. 제가 제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커플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따로 만든 건데 하여간 세계화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잘 균형 잡혀서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더 앞에 상품 사슬 연구보다는 발전된 논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으로 에른스트라고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연구를 하다가 여기서 동아시아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 칩 연구가 디자인이 분할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종류를 정하고 여기서 뭘 연구를 해야 되는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표로 딱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표만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건데요. 그래서 네 가지 신국제 분업론, 글로벌 밸류 체인 연구,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 맨체스터 스쿨, 그다음에 어른스트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화의 역사적 단계를 구분하느냐, 가치 사슬을 분할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종합을 해서 세계화를 이렇게 한 표로 그릴 수 있다 봤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가치 사슬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네트워크, 프로덕션 네트워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그래서 다 특성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고 전체 통합적인 분석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개방의 혁신인데요. 이거는 언제 나온 논문이지? 2008년인가 나온 논문일 텐데요. 2009년. 그래서 개방의 혁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온 거에서 회사 혁신이 각 기업 내에서만 하는 거라면 개방 혁신은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유형을 보면은 내향형 개방, 그러니까 밖에 있는
기술 후보가 안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외향형 개방, 안에 있는 게 밖에 나가는 거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걸 체스브로를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체스브로는 이 둘 중에 어느를 강조할게요. 한번 퀴즈. 내향형 개방과 외향형 개방 어느 유형을 강조했는지 아세요? 체스브로. 여기 오픈이라 계신 책 완전 읽어보신 적 없죠, 별로. 읽어본 사람 있으려나? 이 체스브로가 원래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 외향형 개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방형 혁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내향형이죠. 공론 연구하고 기술 이전해야 하고 기술 아웃소싱해서 갖고 오고 이런 거죠. 근데 체스브로가 사례 연구한 건 뭐냐면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PARC라고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요. 제록스가 여러분 아시던 복사기 회사죠. 그죠? 프린터 회사인데 그 70년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건. 그래서 팔로알토에 엄청나게 좋은 연구소를 차려놓고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데려다가 얘네들 하고 싶은 연구 다 해.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인터넷에 수요시가 되는 연구도 나오고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혁신적인 원천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프린터 회사기 때문에 쓸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선발해 놨어요. 특허를 낸다고 하면 나는데 연구자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안 되겠으면 제가 이거 나가서 창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록스 팔로알토가 또 너그럽게 그러세요, 갖고 나가세요라고 그냥 무상을 줬대요. 그래서 나가서 창업을 한 게 어도비 무슨 이런 쟁쟁한 회사들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창업하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니까 제록스보다 몇 배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스핀오프를 제록스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체스브로의 가장 중요한 오픈 이노베이션 의미는 사내에서 사업화할 수 없는 기술이 나오면 그거는 스핀오프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자회사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메인 팀인데 주로 얘기되는 건 이 앞에 것들 많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제록스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LG생명과학이에요. LG생명과학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바이오텍 벤처를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갈 때 그냥 빠이빠이 하고 나오고 아무 저걸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동창으로 모이는데 그 나간 사람들이 막 세운 회사의 시가총액이 LG생명과학보다 더 커졌어요. 그때 나갈 때 한 10억씩만 주고 시드머니를 줬으면 LG생명과학은 돈방석이 않는 건데 그걸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한 게 우리 삼성전자 C랩인가요? 그죠? 이정민 박사,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정신 차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혁신 지방에 보면 대기업의 지식 독점 종원이니까 여러 군데서 지식이 나오고 벤처 캐피탈이 발달하고 인력 이동성이 증가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안에 있는 연구자가 딱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품 사이클을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수익 관점에서도 개방형 혁신을 하면은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비판하는 겁니다. 첫째,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끝나는 좋았을 텐데 체스브로가 이거는 새로운 거예요. 이제까지 없던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셔서 개방형 혁신을 지금부터 잘 해보세요.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다녔어요. 몇 가지 논문도 그렇게 쓰고 그래서 제가 그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라고 비판을 한 거죠. 첫째, 현상적 새로움을 보면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없었냐? 보니까 과거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게 지금 기업의 아웃소싱 추인데요. 이게 기업 연구소가 전성기 때가 되는 게 1970년대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 나올 때인데 그때가 아웃소싱이 최저가 됐지만 20세기 초에는 오히려 더 지금보다 활발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기업 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서 아웃소싱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 얘기다라는 게 첫 번째 비판이고요. 정도의 문제도 그렇고 하여간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새로운 보면 not really 새로운 게 없다. 세부 유형들을 뜯어놓고 보시면 이 중에 새로운 게 없어요. 세부 유형들 보면 세부 유형 쫓고 새로운 건 뭐예요? 이걸 다 묶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 이거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것과 이것이 사실 잘 묶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분사와 스피노프 하는 거하고 산학연 협력하고 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별도의 주장을 생각했는데 이건 한꺼번에 묶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연구가 이미 다 있다. 각 개별 케이스는 이미 다 연구가 많이 있다. 당신 새로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차별성은 이거를 묶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른 얘기를 막 증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독자를 미스리딩 하게 돼서
제가 평가를 해서 새로운 통일된 전략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시대를 포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여간 그래서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내향형 외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큰 틀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쓴 거다.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스브로가 원래 강조한 건 이 외향형 개발이다. 이랍니다. 이 정도고요. 자,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두 논문 읽으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사이가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저는 점심시간에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가볍게 하는데 조금 빡시네요. 내일 안 하길 잘했어요. 내일 계획 안 잡길 잘했고. 그래서 그 기술혁신 이론의 코어를 공부하려면 이거보다 사실 또 빡빡한 게 많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제 리소스가 없어서 못했고, 혹시 이제 우리 뭐 정년퇴임해서 나가시는 박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분들께 부탁을 해서 한두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좌를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저처럼 이렇게 풀어줘 달라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걸 한번 제가 또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 나가시는 분들이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거 자료를 만들어 보고. 자, 이제 2분 남았는데 혹시 뭐 의견 있으시거나 피드백이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오늘도 27명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하나하나 조금 2.5배속으로 조금 더 느려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궁금한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아까 우리 전수경 연구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저에게 질문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MOIP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MOIP가 뭐 무조건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복 투자를 막고 또 뭐 부처 간 연계성을 높이려면 사실 하나의 뭔가 그런 조전적인 과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거버넌스 구조가 뭐 미국과 좀 다르다는 점, 유럽과 다르다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하나의 목표가 각 부처 간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도 막고 잘 작동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뭐가 가장 바뀌어야 할까요? 뭐가 되게 제일 어려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지 좀 그게 궁금하고, 저희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각 부처마다 나오는 정책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중립이다 그러면 과기부에서도 나오고 산업부에서도 나오고 환경부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계부처 합동 정책은 그냥 말로만 하나로 그냥 뭔가 각 부처마다 합의점을 만들어서 그냥 하나의 그냥 표지만 그렇게 만든 거지, 실제로는 다 개별적으로 자기 부처만의 그런 정책을 또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관계부처 합동 이름으로 나오는 정책을 뭐 MOIP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하나의 그 도전 과제를 공통적으로 설정을 하고 같이 각 부처가 모여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표지만 그렇다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가 주인인지. 그런데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한 부처가 쭉 하고요. 마지막에 한두 줄 남겨놓고 부처 의견을 회람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 의견 달라면 그래서 조금 고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름 실어주고 또 자기도 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이 정말 관계부처 합동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쉽지 않고. 그다음에 MOIP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프로블럼 자체가 정말 이거는 융합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해낼 수밖에 없는 정말 필요성이 그렇게 되는 거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자원 투입이 굉장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을 실어서 우리 5년간 이것만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엔 어렵고 그걸 일상적으로 할 수 있기 쉽지 않다는 거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오늘 빼먹었네요. 협력이 지구의 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력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그 클로즈드 이노베이션 논의하면 일단 딱 느낌이 클로즈드는 뭔가 낡은 것 같고 이건 악이야. 이거 우리가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요. 가장 효율적인 게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이에요.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이 보이고 그거 안 될 때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지식 환경이 너무 지식이 많아지고 원천도 많아졌기 때문에 자꾸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는 것 뿐이지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는 멀리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연구하실 때 혼자 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둘이서 하면 힘들고요. 셋이서 하면 더 힘들죠. 부서를 넘어가서 하면 더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일로가 나쁜 게 아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부처 단위로 하는 게 일단은 그 미션,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잘 나눠서 부처 단위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부처 간 협력을 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어떤 미션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맞춰보는,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끼리, 공무원끼리 하더라도 부처끼리 만나면 트랜잭션 코스트가 생겨요. 이거 늘 이 합을 맞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은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내공을 한번 만나보시면 일단 굉장히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를 다 했는데 끝나고 돌아서 보면 이게 예스한 게 아니야. 이런 스킬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협의할 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면서 돌아가면 혼나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는 약간 밀려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공무원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끼리 협력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문화예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 그 수탁까지 해보시면 공천을 느끼겠지만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이 타 부처를 다 욕하죠. 와 쟤네 때문에 안 돼 뭐 이렇게 쟤네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그래서 출연연도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과기계 출연연을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는 뭘 협력해서 하는 프로젝트보다는 부처끼리 경쟁을 시켜 아예. 그러면 아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부처 R&D 체제가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그래서 바이오 연구를 갖다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가 다 하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폐해가 많은데 그 중에 장점은 뭐냐면 기발한 아이들이 막 나와요. 사업 아이디어들이 혼자 단독 부처에서 했으면 독점했으면 나오지 않을 신선한 아이들이 막 나와요.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협력을 강조하는 거는 약간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경사에서 협동연구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협동연구 할 때도 가장 빨리 잘하는 방법은 딱 모듈을 해가지고 책임자가 나 이거 안 고친다. 당신들 쓰는 대로 그대로 낼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눠주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케미컬하게 뭐 엮인다, 협력한다?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연구자 간에도 쉽지 않은 건데 부처 간에는 더 어렵다. 그래서 일단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 목표 중에 일부 같은 거는 꼭 협력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으면 그걸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MOIP도 한번 테스트 케이스로 정말 돈을 많이 넣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MOIP에 대한 두 가지니까 아폴로 프로젝트하고 맨하탄 프로젝트 말고 그 이후에 나온 MOIP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 분석 보고서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선진국도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유보적인 스탠스,
양이 있으면 의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끝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혁신이론 연구회 스터디 모임은 따로 제가 오거나이즈해서 저기 기획을 해서 다시 이메일 주겠습니다. 아마 주로 NIS 한 주제를 가지고 한 4주 정도, 4번 정도, 2주씩 간격으로 한 2달 해가지고 4번 모이는 걸로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너무 많이 모이면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모일 때 논문 2개나 3개를 발제해서 빨리빨리 발표하고 1시간 내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점심 먹으면서 하는 걸로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NIS 이론을 정리하고 싶은 단계여서 그래요. 지금 쓰고 싶은 논문이 NIS하고 버라이어티 캡처리즘하고 비교하는 논문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좋게 얘기하면 코워커고 안 좋게 얘기하면 희생양을 삼아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그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른 선배님들 강의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